네, 이 시간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숙한 기술 정보나 또 기술 지식을 굳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깊은 지식이나 기술적 내용은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공학도나 또 그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아울러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깊은 지식이나 깊은 기술적 내용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지난 시간에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은 어떤 거죠? 0과 1이 바이너리 디지트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 그 물리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그것이 지속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볼까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그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것은 0과 1의 두 값이 이어진 값이 생성 전자 전달되는 것이 전자화하여 이진 값이라고 하는 바이너리라고 해서 두 개의 값을 얘기합니다.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디지털 정보는 일반 아날로그 정보와는 달리 0과 1의 두 값을 유지한다면 원래의 정보가 마모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례를 보면, 이 사례를 이제 보시게 되면 ASCII 코드 이진 값인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코드 값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영어 알파벳으로 지나간다면 ASCII 코드 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00001, 또 다시 여기 바뀌어서 100010, 또 1번, 이래서 이렇게 쭉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진수 값은 65개, 66, 67, 68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8진수는 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디지털 정보는 0과 1에 따라서 어떤 그 그래프 차이가 요 차이가 좁아지거나 또는 넓어지거나 또 이렇게 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상품 그 초기 개발 비용이 크죠. 디지털은 개발 이후에 추가적인 생산에 필요한 비용은 거의 들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 창출에 접어들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좀 넘겨서 얘기할까요? 디지털 경제를 보게 되면 디지털을 통해서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기술에 기반한 경제가 되죠.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디지털 경제는 정보, 즉 IT에 기반한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하는 소프트웨어, 또 컴퓨터, 네트워크, 요거를 우리가 디지털 경제라고 이른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지식 기반 경제, Knowledge Based Economy 경제도 디지털 경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지식 기반 경제, 이것도 우리가 디지털 경제다 얘기할 수 있고, 또 다음에 새로운 경제, 신경제, 인터넷 경제 또는 지식 경제 등도 디지털 경제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언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경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습니다.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지식 기반 경제,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디지털 경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경제, 새로운 문물의 신경제, 인터넷 경제, 지식 경제 등도 디지털 경제에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디지털 경제라고 읽었고 디지털 경제라고 말했고 또는 디지털 경제의 그 트렌드를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출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인터넷과 어떤 거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죠. 인터넷은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기간산업으로 해서 상당히 빠른 처음에 10메가부터 20메가, 50메가, 70메가, 100메가 아주 점차적으로 상당히 빠른 그래서 인터넷의 아주 속보적인 국가는 뭐니 해도 대한민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술, 즉 IT 기술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인터넷의 속도에 어떤 융합한 그런 경제, 디지털 경제가 출현하게 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디지털 경제는 정보와 지식에 의한 지식 기반의 경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디지털 경제에 포함되고 인터넷 경제, 지식 경제 많죠. 우리가 거의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자체도 이 디지털 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에 앉아서 또는 외부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디지털 경제 속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와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가 되어 있죠. 이제 정보들이 아주 많이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 나오는 4차 산업에서 뭐가 나오죠?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아주 점차적으로 쌓여갑니다. 그런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라든지 또는 지식적인 정보, 그 다음에 발전돼 갖고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가 되는, 즉 연구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식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어필을 하고 클로즈업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들을 가지고 지식경제가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35페이지 같이 보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확산의 핵심적인 동인, 디지털 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경제 개념으로 인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이 핵심적인 동인이다. 핵심적인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동남아시아에도 태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터넷 경제가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속도도 빠르고요. 거기에 플랫폼 시장이 아주 넓게 퍼져 있는 상태에서 쇼핑몰의 산업은 점차적으로 발달돼 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택배 시스템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그런 배달 어플 또는 배달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발전해왔냐면 디지털 경제 확산이 있고요. 근데 폭발적 확산.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어느 도시에 가서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천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라디오는 약 35년이 걸렸어요. 이 사용자를 확보하는데, 다시 말하면 고객을 확보하는데, 라디오 같은 경우는 35년이 걸렸습니다. 이걸 확보해서 전파시키고 그 라디오를 듣게 하는데 35년 걸렸다는 얘기죠. 텔레비전은 약 15년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은 3년 만에 9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죠? 9천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폭발적 확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보면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우리 휴대폰,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세계 최초의 컴퓨터인 그 ENIAC 이런 것들은 전부 어떤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국가의 국방 또는 무기, 정보 보안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군대에서 이런 것이 많이 확보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ENIAC도 상당히 큰 그 컴퓨터죠. 10피트의 폭이 150피트. 엄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컴퓨터 한 대가 이 정도 크기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펜티엄 칩을 장착한 PC는 초당 수억 개 이상의 명령어를 쏟아냅니다. 펜티엄 칩을 장착한 거요. 물론 이제 펜티엄 칩은 상당히 비싸겠죠. 우리 개인이 살 수 없을 정도겠지만. 그리고 이제 1980년대 구리선이 초당 1페이지 미만의 정보를 흘려줬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섬유 한 가닥 여기 초당 10만 권 분량의 백과사전을 전송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엄청난 거죠. 그죠? 구리선이라는 것도 굵기도 굵고 거기에 들어가는 손실도 많죠. 초당 1페이지 미만의 정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굵기도 섬유 한 가닥은 초당 10만 권이라고 10만 권 엄청난 확산이죠. 그래서 폭발적 확산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디지털 경제의 흐름과 또 디지털의 폭발적인 확산에 의해서 또한 이런 것들을 나오게끔 한 이너블러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굳이 내가 정보를 꼭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을 꼭 알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중요성이 점차 늘어났다는 거죠. 글로벌 기업 경영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보다 확대된 요소다. 디지털 경영 환경은 이에 대해 해결 방법이며 중요성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의 습득 능력의 중요성은 디지털 경제의 기본적인 동인이다.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뭐냐? 디지털 경제에서 효과적인 인적 자원과 정보 주식 관리 능력이다. 이제 아까 전장에 말씀드렸던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정리정돈이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큐레이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또는 다른 사람이 제일 많이 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것을 1대1로 공부할 수 있게 공급해 주는 다시 말하면 컨텐츠를 분리해서 그 컨텐츠가 양이 많겠죠. 상당한 양이 많은 그 컨텐츠를 통해서 아마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컨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때요? 큐레이션이 더 복잡해지겠죠. 또 큐레이션이 복잡해지다 보면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큐레이터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유망한 이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큐레이션 그렇게 큐레이션하고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의 습득 능력도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뭐냐? 그럼 디지털 경제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가 현재 디지털 경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우리가 경쟁력의 역량은 무엇인가? 효과적인 인적 자원과 정보 주식 관리 능력이다. 인적 자원 중요합니다. 뭐 물론 로봇이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결론 짓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면 사람이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적 자원과 정보 지식 관리 능력. 본인이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런 걸 관리할 수 없죠. 그래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핵심 경쟁력 핵심은 인적 자원이다.
그 다음에 관리 능력이다. 요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의 진화 단계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처음에 진화 단계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제 시대에는 자연력이었고요. 산업경제 시대는 동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디지털 경제 시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이 되어지고 원동력이 되어졌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이 기반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다. 그래서 여러분 통신, 그 다음에 변화 주도는 물리력과 경제력이 있고요. 정보와 지식 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와 지식 산업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더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책을 많이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의논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디지털 경제 개념과 출현 배경, 네 번째 출현 배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볼까요? 디지털 혁명과 산업혁명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디지털 혁명, 즉 디지털 산업혁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예전에 디지털 혁명이 도래하기 전까지의 그것을 우리가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원동력은 어땠나요? 디지털 혁명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대한 빠른 정보, 그러니까 확산적인 인터넷이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확산이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원동력은 디지털 혁명은 정보 처리, 인터넷 정보 기술이 이제 산업혁명을 친다면 동력과 에너지, 전기전자, 기계,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이 일어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그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변화 속도는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디지털 혁명은 우리가 왜 급진적인 변화냐면요. 모든 기계 장치나 또는 우리가 간단한 휴대폰을 빌었을 때 옛날에 그 그렇죠. 테크니컬한 그 라이프 사이클은 되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어요. 1년이든 1년 반이든 2년이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3개월. 3개월에 한 번씩 모델이 바뀌잖아요. 자동차도 얼마나 많은 그 모델이 있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예전에는 3사에서 나오는 자동차의 모든 그 모델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물론 뭐 수입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급진적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속도가. 그렇지만 산업혁명에서는 그 길이가 점진적인 변화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요. 변화 주도는 지식과 정보가 자본인데 산업혁명은 산업 자본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근데 변화 대상은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되죠. 왜냐하면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요? 인터넷 보급률은요. 어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거의 물론 특수한 경우는 다릅니다. 특수한 경우는 특수한 몇 개의 국가는 다르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혁명의 변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 세계로 나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산업혁명이라든지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시작이 돼서 전기기관이 점차적으로 퍼지게 됐고요. 그런데 이 디지털 혁명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요소는 디지털 기술과 정보 지식,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먼저 개발되고요. 또 정보가 많아야 되겠죠. 그죠? 정보가 많아야 거기에 대해서 시행 오차를 겪지 않고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데 이 정보하고 지식은 늘 함께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산업혁명은 자원,
만들 수 있는 그 자원이나 그것을 생산해내는 노동력, 그리고 그것을 사서 하는 자본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고용 환경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킹, 인적 자본으로 고용 환경을 멀티태스킹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산업혁명 단순 노동이고요. 근무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재택근무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잠깐 왜냐하면 8시간의 근무 중에서 8시간이 전부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파트타임, 그 사람이 제일 할 수 있는 역량의 시간대로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파트타임에 대한 유연성이 많아졌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에는 이제 고정된 근무, 경직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죠. 많이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직성을 가지고 있고 단순화 작업을 많이 할 수 있죠. 조직은 수평적이고 팀 네트워크가 됩니다. 예전에는 주종관계를 산업혁명에서 주종관계를 이뤘다라고 치면 그렇죠. 피라미드형. 지금은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수평적으로 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지털 혁명에서 정말 견줄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영 방식에 보시면 경영 방식은 분산형입니다. 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분산형이라는 건 뭐예요? 브레이크어웨이라는 이제 그런 그 용어를 쓸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어웨이는 팀이 5명 정도 팀이 됐을 때 더 이상 그 팀원을 더 이상 붙이지 않고요. 여기서 분산을 시킵니다.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브레이크어웨이로 또 거기서 팀장을 만들어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더 많아지면 브레이커 시스템을 해서, 그래서 경영 방식이나 조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촘촘한 그 면밀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에는 뭐가 충분히 됐어요? 주종관계가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 하달이죠. 명령이 우선이 되고요. 통제를 해야 됩니다. 통제가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말로 모든 사람을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똑같은 위치에서 수평적 입장에서 나아간다. 그 다음에 분산이 된다는 거죠. 많은 규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한 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방식으로 변화해 있다. 생산 방식을 보시면요, 이건 다품종 소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대량 생산, 그러니까 모델이 한두 가지만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서 어떤 푸시하는 세일즈 마케팅을 했죠. 그냥 소비자한테 무조건 밀어내는 생산. 그래서 어떤 그 규모의 경제를 이뤘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의 트렌드나 선호하는 거나 기호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원주의에서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각 성향별로, 개인적인 성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모델이 바뀌고 또 사용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나 어떤 디자인, 또 성능, 용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델을 조금 여러 가지 모델을, 다시 말하면 다품종 양은 소량을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제품화를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맞춤형으로, 예를 들면 자전거를 산다고 할 때 자전거는 안장은 가죽으로 해달라든지, 아니면 휠 자체는 조금 인치를 높여달아서 좀 굵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맞춤형 제품화, 따지면 커스터마이즈 한다 그러죠. 그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또 예를 들면 오토바이가 있죠. 오토바이 하면 아주 유명한 회사의 그 오토바이들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으로 전부 맞춤형으로 제품화를 주문을 하고 있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4차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한 3달씩 걸렸죠.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에 따라서 원하는 것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약 뭐 2달, 3달씩 걸렸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일주일에서 10일이면 그 모든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로 디지털에는 큰 혁명을 이루었고요.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입니다. 규모의 경제죠. 대량 생산을 얼마나 만큼 많이 해서 그것이 얼마나 크기의 매출과 경제를 이뤘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 판매 방식은 어떤가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이런 시장 경제가 활성화된 거고요. 전자상거래 즉 이비즈니스, 이러한 것들이 판매 방식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배웠던 플랫폼 시장이 커지게 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앉아서 물건을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플랫폼 시장이 생성돼서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판매 방식은 대규모 시장 경제죠. 큰 곳에서 많이 똑같은 것을 많이 팔아서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판매 방식이에요. 산업 구조는 어떤가요? 지금은 소비자 중심입니다. 우리가 홍보 마케팅 할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점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 중점을 둔 가운데에서 소비자를 기준점을 맞추게 되죠. 그러나 산업혁명은 어땠어요? 자기네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트렌드를 자기네들이 조성을 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푸시하는 거죠. 일반 원웨이로,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소비자들에게 니즈와 관계없습니다. 산업혁명 때에는 니즈보다는 우리가 그 생산자 중심의 제조업에서 나오는 제품에 우리가 맞춰줘가는 그러한 그것이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산업 구조였던 것이죠. 자, 디지털 경제 개념과 출현 배경 5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분야 및 전통 산업 분야의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디지털 분야하고 전통 산업 분야의 기업이 뭐가 틀려졌고 뭐가 달라졌고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요, AOL 다국적 기업이죠. 그 다음에 GM 자동차도 다국적 기업이고요. 야후 아시고, 보잉 747에서 비행기가 나오면 됩니다. 1999년도 1월 현재의 디지털 분야는, AOL 디지털 분야는 약 664억 불이었습니다. 주식 가치가 664억 달러. 그랬는데 매출액도 8억, 약 8억 불, 한 9억 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조 원이 가까이 넘나요? 1조 원이 넘겠죠. 만 명, 종업원 수는 10,000명입니다. GM에서요, 이게 1999년도 1월 현재예요. 지금이 아니고 1999년도니까 20년도, 자 25년 전에 지금 얘기입니다. 25년 전에 GM은 전통산업 분야였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뭐 정말 어느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전통산업 분야에서 주식 가치가 약 524억 불, 매출액이 약 344억 불, 인원수가 좀 줄었죠. 아니, 죄송합니다. 인원수는 60만 명이고요. 야후는 디지털 분야 쪽에서 약 339억 불이고, 매출액은 그 당시에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673명. 보잉 747에도 전통산업 분야죠. 이거는 어차피 기간산업이면서 비행기를 제조했기 때문이죠. 약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산업 분야는 어땠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조금 그거하고는 실제적으로 좀 다른 향상을 보이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이론적 배경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